1999년 2월 17일, 2월 16일이 김정일의 생일이니까 휴식해요. 17일까지. 휴식하고 있는데 전화 오더라고. 전화 받으니까 이 대선에 여기 지금 뭐 긴급한 전문이 하나 왔는데 와서 보라는 거야. 그래서 뭐가 그리 뭐 노는 날에까지 그런가 내일 가보면 되지. 그랬다고 내가.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빨리 와 봐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고 하여튼 갔어. 대사관에 도착해서 북한에서 왔다라는 그 정보 내용을 딱 확인합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을 듯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나는 홍순경 참사. 과연 평양 본국에서 왔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의 정보 내용은? 가서 또 보니까 이 암전이 체포 영상이야. 뭐라고 썼는가? 10년 가까이 거기서 근무했는데 당장 내일 모레 특별 비행기로 나하고 우리 아들하고 지문 기술자 6명이 와서 일했는데 그중에 핵심 4명하고 들어오라는 거야. 그 지령인즉 곧 체포 영상이나 똑같죠. 체포 영상이지. 손발이 막 떨리더라고. 나한테도 결국은 죄 없는 죄를 들씌우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베이징 지사도 다 망했고 일본 지사도 망했는데 내 차례가 왔구나. 완전히 낙담하고 도무지 발길이 후들거려서 제대로 가지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소환장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말하자면 이제 숙청 통보서가 이제 도착했다. 그러네. 이렇게 이제 볼 수 본인은 있는데 아는 거예요. 홍순경 참사도 바보가 아닌 이상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평양이 전화 걸어요. 지인한테. 나 돌아가니까 공화국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생각하니까. 똑같다. 근데 평양에 있는 지인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이게 이상한 거야. 그 서운하고 뭐라고 너도 태국 현지에서 뭐 평양에서 이미 벌써 이제 분위기가 다 잡힌 거예요. 잡혔지가. 다 감시할 테고. 그럼 왜 내가 지금 이런 그 처지에 처했을까? 라고 잠시 이제 복귀를 해보니까 홍 참사를 태국에 오래 머물게 있게 해줬던 그 북한 사회안전부, 우리로 치면 경찰이죠. 네네네. 경찰 소속의 이종환 안전기술국장이 체포된 일이 있었습니다. 자, 당시에 이제 이종환 국장이 어떤 모종의 뭐라고 할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관련된 사람들이 싹 다 북한으로 송환돼서 숙청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홍순경 참사 같은 경우에는 나도 약간 친했기 때문에 나한테도 불통이 튀는 것이 아닐까. 조마조마하면서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2월 16일 김정일 생일도 넘어갔고 이제 불똥은 나한테는 다 이제 끝난 일이구나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소환장을 받은 거죠. 북한에서는 국가안전보위부가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권력기관입니다. 맞아. 그렇기 때문에 뭐 당시 이 시기,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지금 국가보위부가 자기 실적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없던 그런 죄목도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건을 완전히 날조하면서 사건을 막 날조를 해가지고 주민들을 초용도 하고 뭐 이런 사건이 계속 뭐 부지기수처럼 계속 일어났거든요. 그 시기에. 근데 아마 보위부가 사회안전부 기술국장이었던 그 이종환 국장을 아마 타겟으로 삼고 그때 이종환 국장이 운영하고 또 태국 그 지사장을 했던 홍순경 참사가 또 운영하던 그런 압록강 기술 개발 회사라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이제 지문인식 기술을 다른 나라에 빼돌리고 있다라는 그 누명을 확 씌워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을 처리하려고 이렇게 작전을 했던 것입니다. 또 여기에 우리 대사관에 파견되는 이 외교관들, 그거는 다 가족을 데리고 나가고 또 임시 뭐 출장 가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고 연령이 그 초등학교 수준의 아이들만 데리고 나갈 수 있고 아이 하나만을 허락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른 아이는 인질로 잡아둬요. 나도 큰 아이는 인질로 북한에서 그냥 공부하게 하고 작은 아이를 데리고 나갔었죠. 들어가면 감옥행인데 그럼 뭐 북한에 있는 아들이나 뭐 해외에 있는 아들이나 전망이 없고 그렇게 되니까 집사람하고 토론했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 들어가면
모두가 멸망하는 것이요. 그래도 한 아들 하나라도 구출하려면 북한을 버리고 제3국으로 떠나는 수밖에 없다. 눈물 흘리면서 한 아들이라도 살려야 하지 않겠나. 그 결심으로 결국은 탈수를 하게 결심했어요. 대놓고 얘기했어요. 이러면 세대주가 잡혀가고 그러면 그 자식들은 희망이 없잖아요, 완전히. 또 동시에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될 바에는 한 명이라도 살리자 그런 결심하에서 한 명이라도 살리자 그런 결심하에서 설득을 했더니 어머니가 자식 때문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럼 큰아이는 어떻게 하겠어? 큰아이는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다. 어쩌겠냐. 그래서 예미를 설득했고 또 아들 역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득하니까 형님은 어떻게 하겠는고 하고 뭐 울면서 불면하는데 그래도 길은 이 길밖에 없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한 길로 떠나기로 했죠. 아이고. 와, 뭐 부모 마음이 참. 그러니까 지금 큰아들을 포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에요. 큰아들은 이미 북한에서 결혼해가지고 예쁜 딸까지 있어, 손녀딸까지. 아이고.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중에 어딨냐, 열 손가락 가운데. 근데 안타깝지만 큰아들이랑 우리 손녀딸은 여기서 포기하고 눈앞에 있는 우리 막내 아들이라도 살리자라고 하면서 이제 탈북을 결심을 하는데 남은 시간은 딱 하루밖에 없어요. 아무 대책도 없어 지금요. 이제 도망치기만 하면 되는데 일단 차를 구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구했을까? 대사관에 있는 차를 이용하지 않았을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같이 이제 그 북한을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차 트렁크가 필요하니까 잠깐 차를 좀 쓰자 해서 차를 구하게 됩니다. 이게 다음날 잡혀갈 사람인데 이 거짓말을 다 믿어주는 거예요? 굉장히 티를 안 내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연기를 해봤대요. 자기는 들어가면 죽는 거 알죠. 근데 너무나 뭐 자연스럽게 공항 들어가겠다라고 하고 차를 구한 다음에 이제 부인과 이제 막내 아들을 태우고 달리는데 아무 작정 없이 달렸어요. 근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게 뭐냐면 부인이 와이프가 갑자기 여보 잠깐 차 세우라고. 여보 잠깐 차 세우라고. 왜? 차를 세웠대. 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선택이 맞는 게 옳은 선택이 맞냐. 우리 큰아들 죽이는 게 정말 옳은 선택이냐. 이거지. 그럼 그 두 부부가 펑펑 울었대요. 뒤에 앉아있는 막내 아들이라도 살리자. 해서 이제 무작정 달렸는데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은 방콕으로부터 140km가 떨어진 이제 파타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정말 너무 떨렸을 것 같은데 아니 사실 그 정도 거짓말이면 금방 좀 들켰을 것 같은데 탈출에 성공하나요? 일단 방콕에선 상당히 멀리 떨어지는 데까지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북한을 잘 알잖아요. 140km 도망갔다고 거기서 끝인가요? 따라오죠. 언제 체포조가 파타야까지 들이닥칠지 그런 모르는 그런 굉장히 불안한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단 하루 만에 탈북을 결정하느라 탈북의 플랜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어요. 무작정 방콕에서 멀어진 곳으로 파타야로 쏜 거예요. 달린 거예요. 2, 3주만 숨어 지내자. 그러면 2, 3주 뒤면 잠잠해지겠지.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방콕에서 파타야를 거쳐서 사람이 적은 태국의 지방 도시 깐차나부리로 이동해서 이 부부와 막내 아들이 몸을 숨깁니다. 그렇게 열흘쯤 지난 어느 날 이제는 좀 잠잠해지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떡하니 태국 신문에 홍참사의 탈출 소식이 신문 뉴스로 보도됐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홍참사가 8천만 달러를 횡령하고 태국에서 산 마약을 러시아에 판 범죄자다 라고 대문짝만하게 북한이 거짓말로 보도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일반 현지인들도 이제 알아볼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약간 뭐라고 할까 이제 숨어 지내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땅에 가서도 그 막내 아들이 또 그 태국에서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태국어를 잘했대요. 그래서 그 엄마 아빠는 조용히 태국인 척하고 막내 아들이 태국어로 주문하고 이런 식으로 몰래
밥도 먹고 하다가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누군가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해서 그 사람한테 전화하면 되겠다라고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름이 딕 러리라고 해요. 디클러리라고 그 사람은 그 미국 국적 사람인데 저 체포되기 전에 전화를 해봤죠. 해봤더니 방콕에 올라와서 만나자. 자기 혼자 출장 와서 사는 숙소. 거기에 와서 우리를 좀 있으라고 하면서 그래서 방콕에 올라왔어요. 그 사람들 만날라. 딕 러리가 마련해준 숙소에서 이 3명의 식구가 한 침대에서 옹기종기 잠을 청합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도 내일이면 탈출할 수 있다는 희망이 아마 그날 밤은 더 컸을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랐네 진짜. 모두가 겨우 잠들었던 새벽 5시. 굉음과 함께 누군가 홍참사 가족이 잠들고 있던 숙소로 쳐들어옵니다. 무슨 일이 생겼어? 그 디클러리가 사는 그 방 하나에서 서희가 사는데 인멸이 집이었구나. 아, 이건 걸리기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주변에 봤을 거예요 아마. 왜 거기서 자? 방심한 거죠. 그 난민증을 받게 된 그날 새벽 5시에 한 12명 되는 것 같아. 그 습격을 받았죠. 문을 차고 들어오는데 폭탄이 터진 것 같아. 갑자기 말이야. 경비실에 그런 돈을 매기고 경비실 다 비웠더라고. 그 대사관 직원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태국 경찰 두 놈이 있었어요. 그 놈들은 무기를 차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의 보이부 요원들이 싱가포르, 저기 그 인도네시아 그런 여러 곳에서 나와 있던 보이부 요원들이 또 모여들었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 2명이 또 이제 그 파견돼서 우리를 체포하러 왔고, 그런 많은 인원들이 왔었죠. 그런 인원들이 다 합해서 한 12명 왔겠어요. 인근 국가에 있는 보이부부터 북한에 있는 보이부까지 지금 총 파견돼 무조건 잡아라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이제 인생을 이렇게 마감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아내 얘기는 자기 목숨보다 아이들 목숨을. 아이들을 어떻게 하네요. 집사람은 아이들 생각 때문에 더 너무 괴로웠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끝이구나. 다른 길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막막하다. 자, 이들의 정체는 바로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었고요. 본국에서까지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인근 동남아 국가에서도 보위부 요원들이 태국으로 온 거죠. 방콕에서 홍순경 참사 가족을 붙잡기 위해서 새벽 5시에 습격을 한 거죠. 거기다가 경찰 2명이 있었다며요. 태국 경찰까지 대동하면서 의기양양하게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그 집을 들이닥친 거예요. 홍참사와 홍참사 부인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이건 더 이상 어떻게 해보겠다, 내가 살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전혀 가질 수 없는 깊은 절망 그 자체. 얼마나 무섭고 충격적이었냐면 보위부 요원들이 소지품을 압수하고 주변을 샅샅이 뒤지는 동안 홍참사가 말 한마디 할 수 없었대요. 너무 무섭고 절망스러워서. 이렇게 난민 인정을 2-3시간 남겨둔 새벽, 북한 보위부가 들이닥치면서 홍참사 가족의 탈북은 18일 만에 끝이 납니다. 근데 그게 내가 그 실수한 게 자동차 번호가 대사관 번호인 걸 그냥 끌고 다녔다고, 그걸. 오 마이 갓. 그렇게 하고 2명을 자기네 고용을 했더라고, 경찰관을. 태국 경찰. 우리 부수위도 있었고, 그냥 그 자동차 번호를 그대로 쓰면서 끌고 다녔으니까 거기서 들통난 것 같아요. 홍참사 작은 아들 승용차에 태우고
홍참사 부부는 포박 한 채의 미니버스에 태워서 본국으로 송환할 준비를 다 합니다. 자, 이제 본국으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홍순경 참사가 대단한 게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무언가 한 줄기 희망을 품습니다. 그 와중에. 자, 아까 어디로 해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다라고 했죠? 평양의 비행기. 비행기. 홍순경 참사가 마지막 희망의 끈을 되살리는 게 태국 공항으로 가면 거기서 소리를 치고 난동을 피고 억울함을 호소해서 태국 경찰의 눈에만 띄자. 그러면 탈출하자. 라는 희망의 실날 같은 희망의 끈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 홍 참사와 아들을 태웠던 차량 2대가 네. 갑자기 공항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방향을 휙 틉니다. 예전에 비행기 타러 안 가고요? 알 것 같다. 배? 8시 한 반쯤에 출발을 했는데 나는 그 출발하면서도 이놈들이 어디로 데려갈 것이냐 많이 연구를 했더니 공항으로 데려가서 공항에서 중국으로 북송시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결심했어요. 속으로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태우려고 하면 공항에서 내가 경찰을 붙들고 자빠질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한테 마지막 호소를 해서 난 끌려 안 가겠다 이런 하고 이 태국에서 뭔가 판결을 받아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가지고 그 기회를 노렸죠. 그래서 공항에서 그 난리가 나면 이제 경찰들이 오니까. 맞아.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라오스 방향이더라고. 그 가는 차가 공항 앞으로 지나서 라오스 방향으로 가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라오스로 넘어가서 북송하려고 하는구나. 가는 차가 공항 앞으로 가면서 나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대로 차라리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게 하기 전에 차라리 이 땅에서 나를 편하게 죽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마음속으로 했다고. 오히려 나 그냥 여기서 차라리 죽여줘. 끌려가면 개수검을 당하되 차라리 죽는 게 훨씬 낫죠. 그 북한 실상을 아니까. 홍 참사의 작은 아들을 태운 승용 차량이 앞서서 라오스 국경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고 부부를 태운 미니버스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호박됐고 양쪽에 보이부 요원들이 강하게 양쪽에 딱 나란히 라오스 국경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타이어 하나가 펑 하더니 미니밴의 타이어 하나가 빠지면서 차량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타이어가 빠져요? 그러더니 차량이 한 바퀴를 굴러서 도로 바깥으로 전복되게 됩니다. 한 바퀴를 굴러서 도로 바깥으로 전복되게 됩니다. 유리창도 깨지고 썬루프도 열리고 급기야 이 안에 탑승했던 홍 참사의 아내가 버스 바깥으로 튕겨나가서 떼굴떼굴 굴러서 도로에 쓰러지게 된 거예요. 기적과도 같은 버스 사고가 이렇게 난 거예요. 홍순경 참사의 아내가 썰루프를 통해서 도로로 구른 상황이잖아요. 당시 홍 참사의 증언에 따르면 아내의 손등과 팔 피부가 다 벗겨져서 피가 철철철철철 나는 상황이었어요. 보세요. 사고가 이렇게 대형 사고다 보니까 주변에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홍 참사 기억에 따르면 한 200명가량 시민들이 모여서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많이 다친 거 아니야? 라고 웅성웅성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보이보 요원들이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홍 참사를 포박하고 있잖아요. 아내가 떨어져 있는데 호박 상태구나. 눈치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이보 요원들이 경찰이 아닌데. 그렇지. 눈치를 보다가 일단 홍 참사의 포박을 풀어주게 됩니다. 슬그머니.
게다가 주변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현장에 경찰차에 출동합니다. 앰뷸런스까지 현장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태국에 그렇게 삐뽀삐뽀삐뽀 잘 있다 못합니다. 이렇게 앰뷸런스가 출동하게 된 상황이에요. 홍참사가 딱 보니까 보이부 애들도 정신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홍참사가 이때 기지를 발휘합니다. 슬금슬금 아내를 부축하더니 네. 홍참사가 아내를 안고 슬금슬금 앰뷸런스로 잽싸게 뛰어듭니다. 앰뷸런스 문을 닫고 홍참사가 고호스피털! 고호스피털! 이라고 간절하게 외칩니다. 앰뷸런스는 아내를 태우고 병원 쪽으로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예, 홍참사가 아내를 부축해가지고 그 앰뷸런스에 탔죠. 그래도 최고 수준의 보이분들 아닙니까? 한 사람이 딱 올라탄 거예요. 감시를 벗어나지는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셋이 인근 병원으로 함께 이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태국 의사가 일단 링거를 꽂고 무슨 약을 입에다 이제 알약을 넣어줬대요. 근데 다 필요 없고 전화 한 통하게 해달라. 텔레폰 하면서 텔레폰 해서 전화를 걸었는데 누구한테 걸까? 하필이면 그때 빅놀이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빅놀이? 하나가 누구? 하나 생각. 빅놀이 아니죠? 내가 살던 집 랜드로드 집주인 태국 아주머니 영어가 되나? 영화 된 아주머니였어. 영화가 되니까. 근데 문제는 그 아주머니가 평상시에 낮에는 없고 밤 돼야지 이제 귀가를 하신 아주머니였거든요. 지금은 낮이었어. 아침 8시 출발했으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있어 주십시오. 한번 하늘에 맡겨보자 해서 뚜뚜뚜뚜 걸었어요. 뚜루루루 신호가 가요. 원래는 전화 받으면 안 돼. 근데 딱딱 그날따라 전화. 딱딱 그날따라 전화. 헬로. 받으신 거예요. 하늘이 도우셨다. 그래가지고 태국 경찰에 연락을 좀 해달라. 해서 출동한 태국 경찰에 의해 가지고 병원을 떠나가지고 안전한 지역 경찰서로 이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 이모부도 버이부인데 버이부 사람들 되게 버이부놈들이 철저하고 악독하거든요. 근데 전화를 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한 되게 못 들어오게 한 전화 것 못 하게 했었거든요. 정말 정확한 점을 지적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현장에는 그 병원에 태국 병원에는 홍참사와 부인과 보이부 요원이 여기 있어 지금. 지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키고 감시하고. 있는데 지금 예. 전화를 거는 모습을 뻔히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호자로 생각. 원래 평양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보이부였어요. 같은 아파트에 살던 이웃이었어. 급기야. 평양에 있을 때 같은 아파트 살면서 홍참사의 도움을 또 받았어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전화를 걸어도 그냥 못 본 척 해준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그래서 안 죽인 거야. 홍참사는 그냥 천운이야. 진짜 힘이 있어서 그 기도를 듣고 바퀴를 펑크 냈다라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전화도 하게 해줘야죠. 그래야지 이야기가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 중에서 어떻게 딱 그 사람하고 같이 앰뷸런스에 같이 탔냐고. 진짜. 야. 그렇지, 그 많은 사람. 자, 여기까지는 지금 드라마틱해요. 자, 지금 여기에 하나 빠진 게 둘째 아들 어디 갔어? 그렇지. 둘째 아점이에요. 둘째 아들 어디 갔어? 아까 막내 아들이 탄 승용차는 사고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라오스 국경으로 시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돼. 끝까지 들으세요. 정말 신이 이 기도를 응답했던 걸까요? 또 뒤집어져? 막내 아들의 여권이 그 승용차에 있지 않았고 내내에서 미니버스에 있었던 거예요. 여권이 승용차에 있지 않았고 미니버스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을 못 넘은 거네. 북한 애들이 라오스로 이 막내 아들을 빼내려야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건이 없으니까. 안 되니까. 이거 뭐야? 그래서 기적적으로 막내 아들을 태운 차량이 다시 라오스로 대사관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시 방콕으로 향하게 돼서 북한 대사관의 막내 아들을 감금 중인 상황. 아들은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랬어요 그때 처음에. 우리 차량이 사고 날 때 후에 보면 그 아들을 사는 라오스 국경 거의 다 갔어. 라오스 국경까지 갔는데 차량 사고 나서 오늘 못 넘어간다고 하니까 그 아들은 그날로 못 넘어가고 대사관으로 돌아왔죠. 그때 처음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지나던 사람들이 밥도 안 주더래요. 밥도 안 주고.
며칠 굶었다 그러더라고요. 나와 집사람은 구원됐는데 우리를 보고 헬리콥터를 타라 그래. 헬리콥터로 해서 이 이미그레이션 그게 구치소에 갔어. 그러니까 이제 페트병을 벽에 베고 그 신문지 몇 조각이 있어서 그 가운데 아들 자리를 만들어 놓고 항상 그렇게 하고 잤어요. 쪽잠 좀 자고 그 대부분 뭐 제대로 자지 못했지만 아유, 자식이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자? 잠이 오나? 잠이 들어도 저게 그 며칠간을 그저 지옥 속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그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냈어요. 그렇게 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탈북 소년인데 결국은 그 한 아이를 북한이 쥐고 있는데 북한 소나기에서 구원해낸 사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아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다른 길이 더 없다고. 더 다른 길이. 죽어도 그 길에서 죽고 살아도 그 길에서 살고. 무조건 이 자리에서 난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는데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내가 죽고 자기도 죽으면 그래도 자식들에게 피해는 좀 덜하지 않겠냐. 병원에서 그 칼을 찾으니까 없더라고 아래. 근데 수술 가위 그거 있는 거 나한테 줘서 이 배를 찔렀지. 배를 찔렀는데 그런 거 입었는데 찌르는데 또 옆에 간호사들이 막 달려들어서 빼들고 그래서 여기서 뺏기고 그 다음에 교회 간 거는 화장실에 가서 벽을 받아가지고 죽고 말겠다. 그래서 가서 정말 힘껏 받아봤는데 집이 소리가 굉장히 커서 또 이 간호사들이 막 또 달려들어. 그래서 이게 죽는 것도 쉽지도 않구나 하는 생각 들었고 어떻게 하면 죽겠는가 노력했죠. 북한인들에게 납치된 홍순경 씨 아들 원명 씨가 태국 내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원명 씨의 신병 인도 문제가 새로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he immediate release of Mr. Hong Won-myung, son. 나 갑자기 왜 이렇게 태국이 고마워지지? 외무장관 되게 멋져요. 여름이가 태국으로 가야겠다.ก็เลยคิดว่าแล้วกลายเป็นคนทรยศต่อชาติด้วยนะฮะอย่างนี้ผมไม่เอาเด็ดขาด Our country's economy everything this society will pick up within this year and pick up very very quick very fast and I want to be a part of it. 그러면 이대로 그러면 막내 아들은 북한으로 돌아가고 홍순경 참사님은 그럼 이대로 아들하고 영영 못 보는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부모는 아들이 하는 말이 진심이 아니란 걸 부모만은 알죠. 알지. 당연히 알지. 근데 홍 참사는 걱정됐을 거예요. 태국 여론이 뒤바뀌면? 태국 정부나 총리 입장이 바뀌면 어떡하지? 걱정했을 텐데 전 진짜 태국 만세. 전 진짜 태국 만세. 태국이 저 100% 사실일리 없다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강력하게 신뢰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요. 아들을 부모랑 만나게 해라. 그렇지. 안 그러면 우리는 국교 단절한다. 돌직구예요. 묘하게 정보가 이거네요. 아들을 부모와 만나게 하고 나서 지인이 여부는 태국 우리가 판단하겠다. 그렇지.
북한인들 시끄럽다. 태국 정부의 강한 요구에 북한 보위부 요원들은 이번만큼은 어쩔 도리가 없다. 네. 아들을 부모에게 넘겨줍니다. 그렇게 홍참사 부부는 아들과 떨어진 지 14일 만에 기적적으로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건 진짜 엄마가 아이고 머리만 컸지 애야. 그러니까 일하는 분이 아이를 데리고 우리한테 왔어. 내하고 집사람인데 그 이상 뭐 더 바랄 게 없었죠. 사실은 같은 방에서 둘이서 이 가운데 자리를 내놓고 자던 그 수술에서 그 서희가 꼭 붙들고 자다 보니까 짧은 기간이겠지만 너무나 눈물겨운 생활이었고 정말 바랄 수 없는 바람이 실현된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다시 정말 태어난 그런 기분이 기적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또 나로서는 그래도 아들 하나는 구했구나 하는 그런 그 감사와 정말 날아갈 듯 했어요. 사실은 너무 깨안고 한참 울다가 아들이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이 내가 거기서 기자회견 했는 걸 들어봤는가. 아버지 나 이거 가들이 시켜서 이런 소리 했는데 어쩌는가. 이 자식 너 정신이 있냐고 귓방에 한 대 칠까 하다가 그 약하게 좀 치고. 확실히 북한은 한 핏줄이 많네요. 귓방망이 찔린다는 이야기에서. 가로서는 방법이 없은 거예요. 아들 뭐 북한에 있는 형이라도 뭐 다른 가족들이라도 좀 더 책임을 덜 지게 그렇게 처벌을 적게 받도록 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시키는 대로 말한 거죠. 그 끝난 다음에 뭐 아버지 엄마한테 올 것도 생각을 못했었고 경찰도 그렇고 거기에 외교부에서 나와 있는 그 사람도 그렇고 시켜서 한 소리라고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같이 있으라고 해서 그때부터 우리 세 식구가 또 가부에서 같이 있었죠. 참사 가족은 태국 난민보호소에서 1년 8개월을 보낸 다음에 2000년도 10월 드디어 대한민국 땅을 밟습니다.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네가 죄가 없다는 건 안다. 근데 내가 너를 도와줄 수는 없다. 같이 엮이니까 하여튼 너 이제 들어가게 되면 다치는 건 맞다. 이렇게 딱 새겨져 주는 거예요. 감사하신 근데 분이다. 더 안타까운 건 제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무슨 죄가 있는지 알아야 될 거래. 근데 제목 그래. 이 사람도 이렇게만 대주지 제목이 뭔지 안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옥할집에서 아침에는 출근하면서 밝게 웃으면서 출근하고 저녁에 있으면 퇴근이니까 퇴근 들어와서 술만 먹는 거예요. 또 앉아서 어떻게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근데 옛날에는 같이 뭐 미팅 가고 말하자면 뭐 가고 하는데 자기 업무에서 배제돼가지고 무슨 CDR 것도 장성택이고 그 CDR 사진 이런 거 지우라는 거예요. 앉아서 밖에 나가서. 이제 이상하다 하다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대사관 가게 되면 제일 무서운 게 베트남 비밀경찰이 아니고 북한 대사관 안에 CCTV가 있어요. 안 전 대표가 보는 CCTV. 있는데 안 전 대표도 자기가 다 못 보니까 마누라, 아들까지 다 그걸 지키는 거예요. 앉아서 24시간. 그러니까 이걸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 CCTV를. 미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나갈 때 살짝 그 나무, 백양나무인가 큰 나무, 망고나무에 있으니까 거기 싹 이돌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돌아서 싹 나왔는데 한국 대사관이 있었거든요. 그 롯데에. 그래서 거리야 한 차로 타면 한 15분 거리밖에 안 돼요. 거기 쫙 하면 한국 대사관. 북한 대사관에서? 근데 뭐 그때 당시는 대한민국이 반길지 안 반길지 모르잖아요. 그 자체는. 그러니까 내 전화기 번호는 원래 들어가자마자 베트남 외무성에다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걸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우선구에 등록을 하거든요, 우리는. 아이고. 다른 전화니까 길가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가면 거긴 옥수수 파는 그 아줌마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화를 달랬거든요. 달래서 대한민국 대사관에다 전화를 걸었어요. 현명하시다.
그렇게 해서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건 거예요. 아마 그 한국 대사관 번호를 외우고 있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 북한 사람인데 한국으로 가고 싶다. 자,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대사관의 반응은 뭐였을까요? 뭘까지? 뭘까지? 지금은 업무 시간이 종료돼요. 내일 업무 시간이 개시되면 다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플리즈. 자동응답가 나온 거겠죠? 그때는 자동응답기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사람 목소리 들으니까 이렇게 됐거든요. 자동응답기였겠죠. 근데 황당한 게 좀 허무한 게 외교관이라는 신분도 못 밝히고 못 밝혔네. 전화를 그냥 끊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1차 탈북 시도 실패. 청문회가 없더라고요. 연기를 해서 이야기했는데 아니 저렇게 하니까 업무 시간 왜 업무 시간에 전화하셨죠? 업무 시간에 모르셨어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아니 업무 시간이랑 업무 하셔야지 어떻게 그 전에 해요? 대사관이 6시까지 일을 보니까 6시 끝나서 나간 거예요. 그렇죠. 이 기존엔 못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 이후에 나갔는데 그렇게 상황이 맞닥뜨리는 아니 왜 우리도 한국에서도 그렇잖아요. 업무 시간 끝나고 병원 가면 병원 문 닫았잖아요. 그거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인증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집에 들어와서 계속 고민을 했어요. 또 앉아서.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갔어요? 다시 들어왔죠. 또 다시. 지금은 이제 어떻게 움직일 수 없지. 아직까지는 움직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타진만 하는 거죠. 지금 고선에 다시 돌아와서 집에야만 있다가 안 되겠다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문 열고 딱 들어오는 거 같아요. 누가 지금 벌써. 이제는 막 잠 안 오죠. 그러니까 졌어요. 그다음에 새벽 1시에 12월 27일이 됐어요. 그 헌법절이니까 업무를 안 보는 거예요. 그날. 그날 택해가지고 새벽에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택시를 한 2번 갈아타고 기사님한테 제가 저 호치민시로 가자고 그랬어요. 엄청 멀지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멀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1,700km 정도 됩니다. 한 1,000불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100만 원, 130만 원. 1,000불. 그러니까 택시비가. 그 사람 돌게. 왜냐면 그렇게 멀어요, 원래. 택시가 이렇게 길어서 1,700km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호치민 쪽은 사계절 더운데요. 하노이 쪽은 사계절이 있어요. 이게 워낙 길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을 식사를 시켰어요, 제가. 갑자기 왜 가니까. 밥을 근데 배고프니까. 하여튼 구분한데 난 잘 보여야 되는 형편이 됐거든요. 지금 반대로 지금. 아니 그러니까 먼 길 가야 되니까 밥 좀 먹고 가자고. 그러니까 그치 구분한데 식사시키고 그다음에 나와서 그래도 한번 전화해보자. 대한민국 대사관이다 하고 다시 그 사람 택시기사 전화를 한 거예요. 번호는 항상 암송하고 있었거든요. 암송을 하고 있어요. 암송. 그래서 딱 보니까 새벽 1시 반쯤 2시쯤 됐거든요. 네. 근데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거. 근데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거. 우리 대사관에서. 네,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저도. 이게 난 받지 못할 줄 알았는데 받는 거 그러면 어디로 오라고 유도하시는 거예요. 어디 오라고. 그때는 외교관이란 걸 밝혔습니까? 안 밝혔거든요. 그때도. 안 밝혔는데 가니까 벌써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사관의 정보력이 대단하더라고요. 전날 자동닫기에 들어온 걸 듣고 비상근무가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거 누군가 온다 하고 이제 다 조사를 끝내요. 어느 정도 정보력을 느꼈나. 저한테 이렇게 영상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 영상이 어디서 땄는지 난 궁금한 거예요, 지금. 어떤 영상이었나요? 그러니까 우리 북한 외교관들이 북한 식당 가서 술 먹는 영상인데. 이렇게 그거 찍어서 그분들은 왜 나한테 보여줬나? 와, 목소리는 알고 있는 요게 지금 그거 안 하게 이제 정찰청국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외교관 가짜 외교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누군지.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보력은 대단하다. 저희도 대단하네. 그걸 언제 다 옥수수 팔던 베트남 아줌마를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하세요. 와. 옥수수 스탠바이. 만약 거기서 안 들렸으면 다음엔 야구르트 아줌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야구르트도 지나가니까 옥수수에 서서 옥수수 스탠바이. 이게 지금 외교관들이 좋은 정보. 사실 그 한진명 선생님 그 탈출이 얼마나 그때 이슈화가 됐냐면은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기사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기사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베트남 주재 북 외교관 망명, 북한 당국 추적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 아시겠지만 외교관들은 그 정상적으로 집에 가져갈 집을 하나하나 마련을 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쭉 마련해 있는 상황인데 거기는 뭐 제습기 북한엔 제습기가 필요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걸 마련하고 여러 가지 다 준비했댔는데
하나도 못 갖고 나왔거든요. 아니 지금 탈북하는데 그게 제습기를 들고 어떻게 가는 아니 그게 다 피한 딸이잖아요. 금괴라면 모를까? 아니, 내가 여기서 느낀 건데 어떤 유명한 외교관은 대한민국으로 탈북하면서 컨테이너로 붙이고 자기는 뒤따라가 온 사람. 컨테이너로 붙이고 자기는 뒤따라가 온 사람. 이삿짐 붙이고. 대박이다. 내가 지금 한숨 이게 지금 대박이죠. 그런 사람이 있대요? 정확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 그러니까 세탁기랑 다 이불이랑 컨테이너 다. 무전비가 다 보내고 컨테이너로 보내고 자기는 뒤따라오신 거예요. 이야. 컨테이너가 뭔지 알지? 대박. 아니 이런 경우가 있대요. 중동 어느 나라에 있던 외교관인데 있단 말이에요, 진짜로. 이삿짐을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어머 귀여워. 이면 뭔 소리냐? 나는 지금 사진 한 장 못 가지고 나왔는데 그치. 다 이 사람은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한 거야. 야. 그 주소를 어떻게 했는데 그랬더니 대한민국 통일부 앞. 대한민국 통일부 앞. 통일부 앞. 최고다. 그래가지고 통일부에 이삿짐이 왔다고 통지가 온 거예요. 인천항에서. 누구야 왜 이삿짐이 있냐? 그러니까 이게 딱 어떤 분이 듣고 이게 국정원에다 연락하니까 이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까지 온 거야. 그래서 가서 짐을 가서 찾아왔어요. 소파까지 다 가져왔어요. 소파만 가져온 게 아니라. 아 진짜 야 외교관들은 다르구나. 생각하는 게 달라요. 이래서 탈북을 결심하게 된 건가? 네. 저는 매번 북한에서 나올 때마다 그래도 항상 그 자유에 대한 그 희망을 가졌어요, 꿈을. 그래도 우리 가족 넷이서 나가면 이제 혹시나 무슨 일이 생겨도 가족끼리는 뭐 빠져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항상 그런 기대를 했는데 마지막에 영국으로 나올 때는 큰애는 도두구나. 걔는 대학생이니까 대학생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걔는 떨구게 됐어요. 그게 2013년이에요. 그래서 매번 애들하고 함께 다녔는데 이제는 더 없겠구나, 기회가 없겠구나 했는데 1년이 딱 지나가지고 2014년도에 같이 일하던 지인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김정은이가 외국에 나가 있는 집 자녀들에 한해서는 대학생인 경우에는 부모의 부담으로 외국에 나가서 유학을 할 수 있게 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북한 외교사에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 그랬어, 우리 남편 보고. 여보, 이게 하늘이 준 기회라고. 내가 이제 이 기회를 놓치지 못하면 정말 평생 기회가 없다고. 난 안 들어간다고. 내가 막 그랬어요. 당신도 이번에 이제 우리 애만 나오기만 하면 우린 들어가지 말자 했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은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가 성과적으로 나와가지고 그다음엔 애들이 공부 열심히 하면서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 늘 그랬죠. 저녁에 이제 우리 밥 먹기 전에 1시간씩 저 대사관 주변에 산보 운동 삼아서 다니곤 했는데 대사관에서 이런 말을 못하니까 다 이렇게 도청될 수도 있어서 그래서 내가 남편 보고 계속 주입을 했죠. 우린 가야 된다, 가야 된다. 근데 우리 남편은 사실은 다 자기도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나가서 또 괜히 경솔하게 입을 넓힐까 봐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애가 이제 마지막에 6월에 졸업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6개월 과정안이 줄어들었어요. 왜요? 그 학교에서 과정안이 그 실습 기간이 없어졌어요. 아이고야. 그러다가 애가 그때는 막 북한에서 이제 애들 끝났으면 다 들이보내라 했거든요. 네. 끝났는데 왜 있어? 그때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는 이제는 결심할 순간이 왔다 해가지고 우리는 될수록 좀 영국에 더 있으려고 그렇게 지금 시간을 끌고 있었는데 그게 언젠가면 2016년 3월 달경입니다. 그때 또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났는데 중국에서 여정업원 집단 이제 탈북. 13명. 예. 해외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근로자 13명이 집단 탈출한 뒤에 어제 입국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례가 북한에게도 상당한 충격을 줬을 것이라며 대북 제재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때 북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 여정업원들이 탈북하자는 이 공감대가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외교관 자녀 큰애들이 다 한국 영화와 드라마에 미쳐 있다고 한다. 그러니 빨리 25세 이상의 자녀들은 빨리 다시 또 평양으로 들여보내라. 들여보내라. 이렇게 돼서 겨우 2014년에 데려 나왔는데
거기 2016년 3월 달에 끝난 겁니다. 아이고. 이제 무조건 다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결국 우리로서는 선택의 기로가 놓여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애가 런던에 도착했 순간에 이러더라고요. 하늘이 준 기회를 우리가 이용하지 못한다면 먼 훗날 꼭 우리도 후회하고 애들도. 자식들은 우리 부모들 보고 아빠 엄마 그때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었잖아. 맞는 쉽게. 얘기다. 그런데 우리를 결국은 그때 끝까지 데리고 북한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당신 꼭 원망 소리 듣을 거야.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빨리 결심해. 이 이야기를 현명하시다. 계속 나한테 한 거지. 대단하시네요. 진심이다. 그리고 이건 엄마하고 이미 다 토론했다. 엄마도 동의했어요. 그러니까 동의했어. 난 그 말 처음 듣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니 부모님들이 그렇게 결정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정말 좋겠는데 차마 저희가 부모님들 보고 마음은 있었는데 저희가 부모님들 얼마나, 보고 본인 생각해보세요. 본인들이 지금 아이 때부터 걔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까지 영국에서 살아난 애들인데 아니 영국에서 살던 애가 북한에 가 산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죠. 그러나 부모의 뜻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가 이 말을 꺼내주니까 너무 감사하다.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겨낼 수 있으세요? 그렇게 되면 같이 아버지를 보증해줬던 그 선배들, 같이 일하던 대상한 저 사람들, 우리 친척들, 뭐 숱한 사람이 불이익을 보고 있는데 이 모든 책임을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져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괜찮겠어요? 그렇게 물어보더라.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다 책임질 걸 다 책임지고 우리 소망은 다른 거 없다. 너희들만이라도 대한민국에 가서 좀 편히 자유롭게 살면 우리는 더 바랄 거 없으니까 너희만 오케이 하면 갈게. 그러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와, 아이고 오히려 생각이 있었던 거지만 말을 못했네. 근데 저는 그거 처음 듣거든요, 지금. 애들이 어떻게 우리 남편하고 같이 얘기한 건 모르는데 저는 막 조마조마해서 기다렸어요. 애들 반응을 모르니까. 애들이 안 가겠어요. 이건 또 큰일이잖아. 네. 근데 우리 큰애가 얼굴이 환해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결심이 옳았구나. 네. 자, 넷이서 합의는 봤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어디서 살아야 되나. 고민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한국 가서 이제 우리 뭐 하며 살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런던에서 살던 거기에 이주민들이 많아요. 영국에는. 맞아요. 집사람이 자주 가던 뉴멀던 거기에 탈북민이 800명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다니던 면적당 탈북민이 제일 많이 사는 게 영국입니다. 탈북민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가 가서 상품 사면 옆에서 카운터에서 일하든지 카운터에서 탈북민들이 우리가 물건 산 걸 탈북민이 계산해줘. 신기하다. 신기하죠? 맞아. 여긴 통일된 세상이에요. 통일된 세상에 우리 보고 우리 북한에 왜 간 탈북민들 와서 좀 약간 한복도 말 때 저 배추 좀 싼 게 왔습니다. 배추 좀 누구니까 빨리 사라는 거야지. 뭐 이렇게 그다음에 뭐 얼마 내십시오. 이렇게 다 하는 것 같은 이야기에 거기서는. 재밌다. 그래서 이제 다 보니까 거기도 영국도요. 이주민 1세, 파키스탄, 인도, 거기 와 있는 탈북민들 1세는 채소 장사 뭐 이런 거 많이 해서 세탁소. 그래서 우리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서 한국에 가면 난 아직 뭐 아픈 데는 없으니까 난 세탁소 하고 우리 집사람은 난 빵집 할 거야. 그래서 베이커리. 베이커리도. 그래서 영국 서점에 가서 베이커리와 관련된 바리스타와 관련된 책은 하나가 뜩 그런 게 사가지고 왔어. 그 책을 가지고 빵집을 그것도 열겠다는 거지. 굳이 영어로 된 거예요. 영어로 된 거. 한국에 없는 줄 알고. 없는 줄 알고 이 책이. 그래서 국정원 왔잖아. 국정원에 오면 짐 다 연락해서 짐 다 수색합니다. 다 보는데 굳이 수색한다고 그래? 아니 책 다 이렇게 안에다 보잖아. 보잖아요. 책 이거 트렁크 열어서 열고 나오니까 뭐야? 빵 책과 관련한 게 그냥 나와. 국정원 간부가 이렇게 보다가 왜 빵책은 왜 이렇게 만나고? 아니 그 빵책은 왜 이렇게 많이 갈려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아니 이제부터 와서 대한민국에 와서 뭘 먹고 살겠습니까? 나는 세탁소, 우리 집 사람은 제빵, 빵집 하나 하려고 한다 하니까 그분이 맨 빵집이라. 맨 빵집인데요. 그런데 17년 5월 3일. 제 누나하고 동생이
제 누나하고 동생이에요.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감리. 한 명도. 다 자기 직책 프로 악선전입니다. 그자는 한 생을 그렇게 목을 잘라서 쓴땀 눈에 넣어내는 순철 놈이 있어. 반응이 창피하다. 이 죄를 우리가 대대에 못했지만 이 내 아들 대대손손이라도 죄를 씻기 위해서 정말 더 많이 일을 해야 되는데. 가족들 영상을 보시고 나서 태영호 의원님 어떠셨어요? 저는 그때 정말 가슴이 아팠고, 야, 이거 내가 우리 누나하고 그다음에 우리 동생한테 정말 많은 죄를 지었구나. 그러나 또 나는 여기서 그 죄를 내가 빨리 씻고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려면 그들뿐만 아니라 북한에 있는 전체 북한 주민들을 빨리 더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내 사명감이다. 네. 북한이 저걸 만드는 전 세계에 공개한 거는 결국은 나를 끌어안혀서 여기서 반복인권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자는 건데.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죠.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죠. 거기에 내가 무릎을 꿇는다면 그 다음 사람이 또 무릎을 꿇을 것이고 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그때 그걸 보면 그런 결심을 다졌죠. 오혜선 씨께서도 정말 마음이 불편하셨겠어요. 네, 불편. 나는 이거를 그때 처음에 한번 지금 내가 두 번째로 보는데 저는 유튜브에서도 이거는 항상 보지 않거든요. 네. 우리 사람 일부러 안 봐요. 네, 저는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까 정말 또 어떤 분들은 또 뭐 배신자다고 그러기도 하고. 근데 많이 제가 배신에 대한 생각을 정말 한국에 와서 많이 했어요. 내가 정말 배신일까? 내가 이 자유를 찾아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오고 또 지금도 아무리 뭐 좋은 거 먹고 뭐 아무리 행복하다 해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내가 정말 행복하다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게 마음에 걸려서 항상 나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하는 심정으로 살고 있죠. 이제 선전화 사건, 방아쇠가 당겨지는 순간이 옵니다. 제가 탈북하게 된 기본 이유는 그림 한 장 때문입니다. 그림 한 장? 그때 당시 아무래도 대북 제재가 좀 전방위적이고 또 초강도적으로 들어왔으니까 북한에서 이 돈이 계속 줄기 시작하는데 건물을 좀 작은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만 불짜리로 또 이사를 하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김종일이 그 초상이 있는 그 선전화를 제가 그 이사하던 과정에 없어집니다. 없어집니다. 분실을 했다. 예, 분실을 했습니다. 좀 이게 큽니다. 진짜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아니, 이렇게 프린트예요? 프린트 형식으로 인쇄물입니다. 이게. 프린트 없어졌다고? 아니, 그럴 수 있죠. 또 다시 받으면 인쇄하면 안 돼. 그런데 이게 김종일이 초상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목숨 바쳐서 지켜야 되는데. 그거 누가 이삿짐에서 뺐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건 모르겠지만은 잠깐 없었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선전을 하나 때문에 이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 그거가 무슨 어떤 지시나 뭐 이런 그냥 구두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경전, 바이블처럼 돼 있는 게 북한에 있어요. 당의 유일적 용도 체계 항리 10대 원칙. 수령의 권위와 관련한 거, 김정은에 관련한 거, 김정일성, 김정일과 관련한 거는 사소한 문제라도 특대형 사건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잊어버렸으면 그거가 막 엄청난 문제로 해가지고 평양에도 보고를 하고 막 해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고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거는 당과 수령에 대한 아주 그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고 정치적 생명뿐만 아니라 목숨을 다 부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잊어먹은 이후에 그래서 저 대사관에 세포비서 하는 양반이 하나 있었거든요. 1등 소기관인데 그 친구 보고
자, 여사무사에서 지금 선전화를 우리가 잊어먹었는데 이걸 조국에 보고 평양에 보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뭐 이렇게 굴고 부스럼 만들 게 있냐.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데 우리끼리만 알고 덮어버리자. 분위기도 안 좋으니까. 예, 그래서 2년 동안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잊혀진 예, 거예요? 잊혀진 건데 이제 2019년에 그 사람이 이제 북한으로 이제 다 만기를 마치고 들어갔는데 황색물을 이제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부 그 당생활 지도과에 가서 하나하나 이렇게 생활 총괄을 합니다. 찔렀네. 그 과정에 이 사람도 선전선동부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그저 덮어버리면 그만일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 선전물이 하나하나 초상화, 뭐 선전화, 무슨 뭐 유화 작품까지도 다 100% 다 이 등록물로 다 기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걸 보고 그다음에 휘가고 돌아간 겁니다. 아니, 그러다가 내가 죽겠구나라고 그렇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저한테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워놓죠. 그렇지. 당연하지. 나도 그랬을 거예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사전에 나 전일춘 그 30호실 실장 사이라고 미리 말씀을 해놔요. 그것도 못 살려요. 그건 안 먹혀요. 장성택이도 죽고 뭐 김정남이도 죽는 판인데 무슨 전일춘이 쌓이라고 해서 안 죽겠고. 맞아. 북한은 김일성, 김정은에 대해서만은 절대 양보 안 해요. 왜냐면 한 사람 양보하기 시작하면 무너지거든요, 이 시스템 자체. 거기에 대해서는 그건 누구 가족이라도 양보를 안 해요. 아니 믿었던 동료와 배신한 것에서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셨겠지만 그걸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2019년 2, 3월 달 경에 저희 장인어른이 심근경색이 와서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9년 2월인가 그때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를 하게 되면 시외, 이 외곽에 아파트를 많이 짓기 때문에 외곽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또 심근경색으로 수술을 했다지 또 이사도 했다지 하니까 집사람이 지금 평양에 들어갔던 찰나인데 아마 저희 친구들을 통해서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아마 말을 귀동냥에서 들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와서 저한테 문책을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었나? 그래서 사실 제가 2년 동안 이걸 가족들한테 일절 비밀로 하시고요? 비밀로 하고 우리 집사람한테도 말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유현우 대사께서 그나마 목숨을 부지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가족과 함께 와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엔 사모님의 정보력이 아니었으면 그렇죠. 그 사람이 그렇게 불었다 먼저 믿었던 사람이 이거를 이 전일춘의 딸 정도 되는 김일성대 경제학과 이런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고위층 자제가 있으니까 누가 검찰 조사에서 뭐라고 불었대 하는 걸 알 수 있지. 우리도 사실 누가 검찰 조사 갔는데 거기 가서 검사한테 이런 얘기했대 하는 거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북한 체제에서 더더구나. 그거를 알아서 캐치를 했다는 것도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러면 사모님 갔다 와서 당신 이랬어라고 했어요. 네. 자 이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잖아 이거. 네. 북한에서 전보 한 장이 날아오더라고요. 전보요? 예, 전보가 하나 날아왔는데 그 전보 내용 직접 가져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쿠웨이트 주재 대사관 대사대리 류현우는 그 전보 내용 직접 가져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쿠웨이트 주재 대사관 대사대리 류현우는 몇 월 며칠까지 대사관 로비에 있는 유화작품을 가지고 평양에 들어올 것. 이거 유화작품. 이게 너무 수상한 거예요. 이유는 황당하잖아. 너무 그러니까 타이밍이 너무 이상하고 타이밍이 절묘하잖아요. 2년간 잊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평양 들어갔던 아내가 와서 추궁을 하죠. 뭔가 일이 터졌나? 그런데 평양에서 날라온 전보가 로비에 있는 유화 작품을 가지고 들어오래. 그런데 설명은 그랬어요. 유화 작품송에 있는 김정일과 김일성의 인민복을 양복으로 교체해야 되니까 인민복 입고 있는 유화 작품을 갖고 들어오면 양복 입은 새 유화를 들려서 보낼 테니 쿠웨이트 대사관의 로비에 걸면 된다. 대사가 직접 들고 오라. 야. 이 냄새가 너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은 선전하고요. 출판 선전화. 그리고 가지고 들어오라고 요구한 거는 로비에 있는 유화 작품이죠. 다른 거를 다른 겁니다. 왜 다른 걸 가져오라고 했어요? 눈치챌까 봐.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눈치챌까봐 이런 거를 가지고 들어오라. 선전화를 가지고 들어오라 그러면은 나는 알지 무조건 나가야겠다. 그렇죠. 맞아. 도망가겠다는 걸 아예 사인을 주는 거니까. 들어가게 되면 뭐 기필코 정치범 수용소로 이제 가는 건 불보듯 명백한 거고 하다 나니까 이제는
탈북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지금 굳혔습니다. 예, 사실 저의 가장 그 걸림돌로 됐던 것이 뭐예요? 예, 저희 집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이었거든요. 예,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가족이 함께. 근데 저의 집사람은 아무래도 뭐 그 전해춘 39호 실장 그 딸이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북한에서 뭐 거의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그런 또 여성이기도 하니까 탈북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좀 두려운 그런 면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이 탈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기본 동기는 장인어른이 집 받은 그 집에 가봤는데 원래 살던 곳은 다 북박이장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몸만 들어가면 살 수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나오고 보니까 이불장 옷장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 골대도 없는 겁니다. 아니 그 인물인데도? 예, 그 인물인데도 그 옷 골대가 없어서 벽에다 못을 이렇게 박고 거기다 이렇게 걸어놨다고. 뒤로 돈도 못 뺄 뿐이니까. 그 뭐 저의 장인어른은 정말 그 제털 뽑아 제근홍에 섭는 그런 거지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오래 있었고.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자리에 보기에는 그 유현우 대사 처음 오셨을 때 이제 사모님 모시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얘기를 듣기로는 그 이 전일춘 39호 실장이라는 분이 좋게 얘기하는 주변 머리가 없으신 분이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자기가 돈을 만지고 권색을 있고 이러면 어디 좀 집도 좀 빼놓고. 엑스트라로 해가지고 사위들 좀 이렇게 살게 그거 하는 거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 또 사위가 그런 일 했을 때 돈으로 뭐 조직으로 해가지고 야, 그거 좀 어떻게 하자 해가지고 하는 것도 안 되면 우리 딸만이라도 살리자. 이혼해. 사위만 험한 꼴 보게 하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아니 이런 무슨 사는 얘기지 말고 되게 살벌한 얘기야. 그게 현실적이에요. 북한에서 그런 아버지 입장에서. 그런 현실인데 아버지 그거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라도 좀 지금 여기 왔으면 어디 해외라도 빼돌려 놨으면 야, 그거 따라. 그 스위스 계좌에 저 있다. 찾아 써라.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 속에서 핵심은 이거잖아요. 충성을 너무 바쳤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 그 배급을 타러 그 동배급소에 한번 갔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은퇴를 하게 되면 중앙당에서 배급 타던 게 다 잘립니다. 예, 사회배급소로 나오게 되면. 그래서 사회배급소에 나와서 타려고 갔는데 6개월 식량으로 감자 2kg. 그러니까 매 사람별로 감자 2kg씩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인 장모용으로 받은 그 배급 총량이 4kg밖에 안 됩니다. 감자 4kg. 각각 6개월치. 저의 집사람이 그거 받아오면서 풀속 주저앉아가지고 정말 슬퍼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집사람이 움직이게 된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었던 거는 그때 갔을 때 자기가 느꼈던 거. 그러니까 야, 이게 우리 아버지가 정말 그 너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고 너를 위해서 진짜 거짓하게 뭐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100%다 챙겨줬는데 정당에 차려진 거는 정말 시외에 제일 구석에 있는 그 아파트 그리고 뭐 이불장 옷장도 없어서 그러니까요. 저 가지고 갔던 그 돈으로 저희 집사람이 이불장 옷장 다 사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은 돈까지 다 주고 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근데 이제 했거든요. 그러고 들어왔으니 사모님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그죠. 또 그런 얘기 듣고. 그러니까 이게 거기다가 이런 일까지 있대더라라고 하니. 네, 그러니까 집사람도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제는 사모님이 아마 거기서 이제 부모님 보시고 야, 부모님도 저렇게 몰락해 가는데 들어가면 남편까지 잃겠구나라는 생각. 결심을 하시게 된 계기네요. 근데 그때 당시로서는 또 초눈이라고 할까 그 대사관을 또 한 번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돈이 없다나니까 또 큰 사이즈에서 또 작은 사이즈로 또 이사하라고 또 지시가 내려왔어요. 이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캐리어에다 그 입는 옷까지도 이렇게 좀 요가지고 전날 저녁에 그 차에다 미리 캐리어 3개를 넣어놨죠. 챙겨 넣어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에 저희 그 딸내미를 깨워가지고 학교 가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에 왔다 갔다 하는 걸 제가 픽업을 해줬거든요. 아침 시간에. 그래서 뭐 대사관 나오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크게 웃음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우리 그 집사람 뒤에 앉아 있고 또 저희 딸이 또 뒤에 앉아서 제가 앞에서
운전을 하고 얼마나 신경이 쓰셨어요. 그 빠져나갈 때 그 잡히면 죽잖아요 어쨌든. 죽지. 뭐 내가 또 다리가 부러질지 어떻게 합니까? 키부스 신세가 될지. 그 자리에서 그걸 또 모르니까 차를 몰고 또 공항으로 갔습니다. 공항으로요? 아니 아이가 학교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예, 아는데 그 가면서 제가 그 후사경을 보니까 애가 지금 다른 길로 가니까 우아해서 엄마한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세한 내용은 말 안 해주고 여사무사에서 우리가 탈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눈칫밥 먹는 애들이기 때문에 보고 채끄덕 부모들 얼굴 보고 다 알거든요. 그 가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마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엔 탈북을 했습니다. 그것 좀 여쭤볼게요. 예. 이제 공항에 도착했어요. 심장은 요동칠 테고 우리 아이 여기 있고 손 잡고 이거 어떡합니까? 이게 진짜 심장은 뭐 그건 뭐 더 말할 수가 없죠. 그때 그 찹찹했던 제 생각 그리고 제가 한국으로 온다고 해서 무슨 제가 뭐 꽃길만 고를 거라는 그런 아무런 단보도 없지 않습니까? 네. 사실상. 네. 예, 그리고 또 뭐 제가 어떻게 먹고 살아갈지 그런 문제도 많이 생각이 되는 거고 또 더군다나 제가 그 장인, 장모 그리고 저희 어머니 두고 오신 그런 그 노부모님들이 북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나니까 그런 생각도 또 많이 해요. 그리고 더욱이 또 이게 내가 50년 동안 내가 충성을 다했는데 대가가 이 종이장 한 장 때문에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그때 비행기 타고 오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 김정은에 대한 이 정권에 대한 정말 그 울분 그런 분노 이거밖에 더 없었습니다. 직원들한테 메시지를 못 남기셨겠네요. 메시지 남긴 거는 제가 사실 이렇게 올 때 보게 되면 뭐 대사관에서 뭐 얼마 훔치고 갔다 무슨 돈 들고 뗐다 뭐 이런 소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죠. 뭐 거기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이 제일 치사한 거 아닙니까? 무슨 돈을 가지고 뗐다 하게 되면 그게 얼마나 목치를 하는 거예요. 갖다 놔 지금 자존심이 상해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뭐 가지고 갈 돈이라도 있습니까, 솔직히? 가지고 갈 돈이라도 있습니까, 솔직히? 여기서 또 옮겨, 저기서 옮겨, 또 마지막에 제일 싼 곳으로 계속 옮기는 판인데, 근데 그게 남았던 돈이 한 5만 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앞으로 그 5개월 동안은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양심상 또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거고, 또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썼거든요. 뭐 5만 불이 남았고, 집세는 언제까지 물었고, 뭐 어떻게 전기세 뭐 이런 걸 다 했다는 거 하고서 재정 총화 같은 거를 정확히 해주고 남은 돈이 이거다. 그리고 미안하다. 메시지 남기셨네요. 예, 그렇게 남기고 왔습니다. 뜨거운 물 잘 나오는 것만 생각해도 북에 있는 가족들 생각. 예, 최근에는 그 1월달에 굉장히 춥지 않았어요. 맞아요. 예, 정말 추운 적이 있었는데 집사람이 이 창 밖을 내다보다가 울더라고요. 아유 말한 뭐해. 참 그랬습니다. 예. 가족 생각이시죠. 예. 아버님 생각나죠? 제가 여기 와서 아직 추석이라든가 뭐 이럴 때 아버지 어머니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87이거든요. 근데 아마 살아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직 살아 있는지 없는지 그걸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다른 탈북자들, 탈북민들 집에 가보게 되면 제상 차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아직 뭐 사망했다는 걸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그러면 안 되지. 안 되죠. 이게 그 딸아이가 한번 영화를 보다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엄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아?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난 엄마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막 슬프더라고요.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죠? 네. 우선 부모님한테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인 장모님 그리고 어머님 알리지도 못하고 여기 와서 대단히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제발 살아계셨으면 좋겠습니다. 89년, 90년 되면서 대사관들의 보위원들을 직접 파견하기 시작을 해요. 대놓고. 그래서 우리 있던 대사관인 이등서 기관이 왔는데 단땡땡이라고 왔는데 나는 세포비서입니다. 대사관의 세포비서, 당 세포비서. 당 세포비서. 세포비서한테 보위원이 조금 우습죠. 근데 보위원은 또 우리가 직통난이 있다고 또 뽀기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왕따를 당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 보위원들은 약간 왕따를 시키는데 그러니까 이제 외화벌이 하자 뭐 이런 거 해서 뭐 조국에 바치고 뭐 나머지 조금 비용으로 쓰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거 당신하고는 안 한다. 이거 불법이다. 우리는 했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했는데 부역 참사관이 후에 저한테 그러는 거야. 아, 저 한성영 아저씨가 너를 죽이겠다 근다. 한번 잘 봐라. 저 친구 당신에 대해서 독이 올랐다. 독이 올랐다고? 독이 올랐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알았어. 근데 뭐 나야 뭐 수령님한테 뭐 모범적인 외교관이라고 칭찬까지 받은 사람이고 뭐 형도 조직 지도부에 있고 뭐가 떨려서 이런 배짱으로 좀 있었는데 저녁에 뭐 뽀뽀 이런 브레이킹 뉴스 막 가서 외교관들 다 앉아서 야 이거 뭐가 나오는 거야? 도대체 뭐 어디가 브레이킹 뉴스라는 거야? 근데 그때 엘레나 차우셰스카하고 니콜라이 차우셰스카 죽는 장면. 그게 프랑스 앙땡뒤에라는 텔레비전에서 제일 먼저 했어요. 텔레비 나왔죠. 그걸 봤는데 저기서 총살당하는 게 나오는 거야. 맞아요. 시신 나오죠. 그러니까 저런 거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랬는데 요 말이 보위부가 어떻게 꼬아서 평양에 보고를 했는가 하면 고용한 왈 위대한 수령님도 니콜라이 차우셰스카처럼 될 수 있다고 발언함. 아다르고 오다르고 조치 바람. 나는 걱정스러워서 저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데 했는데 요게 살짝 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국으로 보고가 된 거예요. 그렇죠. 와. 아니 그래가지고 지금 그 우려하던 일이 발생을 했어요. 지금 그 보위부가 이제 메시지를 와전시켜가지고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국에서 지금 전보가 왔는데 당시 평양에서 콩고 현지로 왔던 전문이 이런 전문입니다. 콩고 주재 대사관 참사 고영화는 국제의회 동맹 제85차 평양 총회 안내 통역원으로 동원되게 되었다. 즉시 출발 준비시켜 3월 10일 전에 평양에 도착할 것. 이런 전문이 왔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뭐 승진 같기도 하고 애매한데? 국제의원연맹 회의 평양 총회가 5월 달에 진행이 되니 나를 통역으로 보내라. 뭐 용감스러운 일이니까 가야지. 그렇죠. 무슨 의미지 이게? 그래서 내가 아니 이제까지 국제회의를 할 때 무슨 정상들도 아닌데 평양에도 많은데 드글드글한데 왜 나를 부를까? 이런 생각을 응당했죠. 싸한 거네요, 분위기가. 싸한 거죠. 분위기가 싸한 거죠. 그리고 알았습니다. 준비를 할게요. 나오다 이제 무전수한테 야 어제 평양에서 전문 몇 개 왔어? 2개가 왔어요. 하나는 뭐야? 하나는 친전입니다. 친전이라는 건 대사만 보라는 정보가 친전이에요. 아, DM. 그러니까 DM이지. 다이렉트 메시지. 그러니까 친전, 이게 친전으로는 나를 잡으라는 전문이 왔겠고. 더블 페이퍼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그때부터 이제 심각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탈출을 결심하게 되나요? 아니면 뭐 차를 타고 일단 나오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대사가 일단은 아에로플로트 가서 자리를 예약하라 그랬으니까 허락은 받은 거 아니에요. 비행기표 사러. 그래가지고 차를 끌고 나와가지고 제정신이 하나도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브라질 시내 내가 아는 대로 띵띵띵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뭐 그 강 옆에 큰 도로가 있는데 막 150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러면서 그러다가 그냥 깨끗이 가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강가에 나가서 죽으려고요? 죽으려고. 그러고 옷을 벗어서 상의를 벗어놓고 딱 가서 섰는데 강이 너무 무서워요. 왜냐하면 거기에 강폭이 급격히 좁아지면서 두물머리 이렇게 막 그 큰 바위돌들이 많으면서 이게 막 정류가 치는 거기가 수도가 있는 데거든요. 그걸 보는데 저
말이 아플 것 같아 죽으면. 웃으면 안 되는데. 이게 발떨에 부딪히고 이러면서 너무 아프게 죽었어. 그래서 뒤로 두 발짝 왔어요. 그쵸, 잘하셨어요. 아 이거 옛날에 80년도에 스위스에 아따쉐로가 있었을 때 그 꿈꾸던 세상이 있지 않을까. 자유국가. 그 한번 내가 자유를 한번 뭐 그때 한국으로 오자는 소리는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어쨌든 해서 그 자리는 피했어요. 그래서 죽진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자 뒤로 뒷걸음질에 나왔어요. 이제 그 옷 벗어놓은 거는 그냥 뒀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옷을 벗어둔 거를 그냥 둬두고 거기에 내가 뭐 있다는 고용한이가 있었다는 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대사관에서 비디오 가게 책임자야. 토요일 일요일마다 브루슬리 영화를 그런 영화들 빌려오는 비디오 가게 책임자가 나야. 그 비디오 카드가 나한테 있어. 그걸 넣으면 아 고용한이가 여기서 죽은 줄 알겠구나. 그걸로 안 줘줘요. 강가에다 바로. 누가 볼만한 곳에? 볼만한 곳에. 양복 자켓하고 같이. 자 이제부터는 북한에서는 이제 고영한 박사님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켰을 거예요. 네. 북한이 매뉴얼이 있습니다. 제가 매뉴얼을 외국 대사관에 한번 접한 적도 있는데 누구가 한 명이 행방불명이 됐다 그러면 제일 먼저 봉쇄하는 게 항구, 공항, 철도역. 전문가시잖아. 딱 그거 통하고 다른 한 팀은 온갖 숙소를 쥐기 시작합니다. 숙소를. 그러니까 여러 팀이 만들어지거든요. 저 잡으러 결국 한 20명이 모였는데 중간에 있는 보위원들, 평양에서 온 보위원들 해가지고 아 저놈들이 이제쯤이면 항구에 있을 거고 공항 막았을 거고 제일 중요한 거 소방대사관들은 이미 사람들이 가 있을 거다. 거기다가 아시아인이기 때문에 눈에도 잘 띄고. 눈에도 잘 띄고. 뭐 걔네를 또 그 안에 격술대표단이라고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다 알겠지만 격술이라고 특수부대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격술부대가 그때 한 30-40명 와 있었는데 걔네들 풀면 걔네들한테 잡히면 뼈도 못 치려. 그냥 군견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 끌고 다음 접선지가 가능한 다음에 제가 도망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두 번씩은 생각해 두거든요. 평상시에 그걸 생각해 두셨던 그러니까 거예요? 평상시에 아 여기 무슨 일이 있으면 일로 가면 저쪽 나라로 옆 나라로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나라를 빨리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아스팔트 길이 있는 데까지 갔다가 포장도로를 국경으로 가는 거군요. 국경으로. 국경 쪽으로 계속해서 그래서 가다가 차도 더 못 들어가는 데서 갔는데 걸어가요? 걸어도 갔죠. 걸어도 일정한 지역을 걸어갔고 기름이 다 떨어졌거든요. 제가 도망칠 생각을 그래도 그럴 줄 알았으면 기름이나 많이 채워. 그러니까 만땅을 채고 갔어야지. 그렇지. 근데 돈은 한 100불 정도가 있었는데 이건 언제 내가 써야 될 수 있는 돈인지 모르잖아요. 아직까지 내가 목적지에 도착을 못했는데. 와, 토끼몰이 됐다.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어쨌든 걸어도 가고 그래서 일정한 장소에 갔어요. 네. 어디요? 일정한 장소 어디입니까? 거기는 말 못하는데 어쨌든 갔습니다. 네네. 네, 거기 가서 배가 있어서 조금 돈을 주고 배를 타고 넘어갔어요. 딴 나라로. 딴 나라 넘어갔는데. 긴장돼. 그 항구는 안 막힌 거네. 그 항구는 북한 애들도 거기까지 못 찾았어요. 모르는 항구가 있구나. 외진 곳에.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구나. 북한의 레이더망이 안 들어오는 그런 항구를 머릿속에 계산하고. 그래서 어딘가를 갔어. 우리는 중동 및 아프리카에 관심이 많다. 그런데 우리 솔직히 동북아시아는 관심이 없다. 당신이 여기 있으면 시민권 주고 여권 주고 무슨 일을 시킬 수 있는데 당신 생각하던 것처럼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다. 그러면서 제의를 하는 거예요. 당신에 대해서 제일 관심을 가진 나라가 어딜까? 그거야 뭐 당연히 남조선하고 일본하고 미국쯤 되겠지. 그렇죠? 그렇지.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나라가 어딜까? 말 통하는 남조선이 아닐까? 안기부터가 안 간다. 안기 무서워서. 보이부 때문에 못 가고.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거 외에는 이걸 보기 싫다. 아니 이걸 외교관님도 이렇게 알고 계실 정도니. 왜? 아니 일반 주민들도 다 말하잖아요. 안기부는 남자를 여자로 만들고 한다는 거를 일반 주민들도 하는데 외교관 분들도 알고 있었으니 한국 안기부에 대한 이미지가 북한에서 어떻겠습니까?
이미지가 그렇게 안 좋았어. 그렇다고 그 당시에 우리한테도 좋은 건 아니었죠. 어디에도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거기서 계속 있으면서 혹시 한국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생각 없느냐. 좀 그러면 만나는 보겠다. 만나서 내가 판단을 하겠다. 한국 대사관에 고위급 외교관이 왔어요. 공사라는 분이 왔는데 환영한다고. 뭘 환영하냐. 내가 당신네 나라. 갈 마음도 없는데. 오자마자 환영합니다. 얘기 들었습니다. 자유를 찾았어. 그때 한국 대사관이 혼이 차키를 딱 꺼내가지고 딱 넣어줬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대사를 잘못 줬어. 이렇게 그분이 몇 분 찾아왔어요. 몇 번을? 몇 번을 찾아왔는데 노 대통령님 편지를 가져왔어요. 대통령. 세다. 편지가 손으로 썼어. 와서 통일을 위해서 같이 일을 하자. 편지를 받고 간다 하고 한국에 왔는데 유럽의 어느 공항에 대한항공 비행기를 탄 거예요. 우리도 대한항공 탔는데. 근데 그 대한항공은 제가 외국 다니면서 많이 봤거든. 근데 북한 비행기보다 다 비행기 좋더라고. 그건 다 인정을 하는데 내가 헬기를 탈 줄은 꿈에도 생각 안 했어. 정말. 진짜로. 비행기를 타는데 진짜 울컥하더라고. 진짜 울컥하고 들어오는데 저 밑에 보이는 게 서울입니다. 그런데 눈물이 쏟아지더라고. 진짜 붓빛 쫙한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왜 바닷가에 나가면 오징어 잡이 배들 그래요. 펼쳐지잖아요. 맞아요. 서울이라는 망망대에 떨어지는 하나의 미랄 같은 건데 내가 저기서 뭘 해 먹으면 뭘 하고 살까? 약간 막막했구나. 아, 내가 진짜 이게 잘하는 걸까? 계속 고민을 하는 거야, 지금. 지금까지도 이렇게 계속. 나 혼자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내가 뭘 하면 누구에게 정을 붙이고 살까?